시험 법칙의 특징상 여러분이 리뷰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감독님 한 시간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대면 수업이고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줌으로 들어오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선생님한테 해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영상이론과의 김소연이고요. 네, 저는 영상이론과 전문사 2학년 임유빈입니다. 저도 영상이론과 전문사 1학년 김영준. 네, 영상이론과 전문사 김명준입니다. 쑥스럽네. 1학년 박순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이론과 졸업 중이고 선생님하고 함께 이 수업에 강의지가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얘기 시작해주시면. 물러요. 따로 누르실 거 없고 그냥 여기서 여기 프레임 안에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기고. 여기 진영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네네네. 네, 이건 제가 넘기는데. 이거는 제가 넘길게요. 이거 안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좀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고 하시면 제가 그냥 이거. 감독님 직접 하시니까 하시죠. 감독님께서 직접 하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스크롤 내리시면서. 스크롤이에요? 네네네. 좀 해주시면 저 스크롤 네네. 정신없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만드는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쑥스럽네요. 제가 무슨 제 영화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에 맞지 않게 요즘에 이제 기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녀서 되게 쑥스럽습니다. 딴 건 아니었고 예전부터 그냥 생태 문제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배경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전국 여행을 다녔어요. 전국 여행 다녔는데 원래는 죽을 자리를 좀 찾으려고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책을 마지막으로 쓰고 죽으려고 제목이 한국에서 가장 죽기 좋은 20개 바닷가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한 3,700km 정도를 자전거를 끌고 이제 왼쪽으로 나갔었는데 쩔뚝쩔뚝 다니면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너무 많이 부서져 있는 거를 보는 순간 제가 보통은 두 번째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 여기 이제 그 김소영 감독님 또 고성에 사신다고 그러는데 고성뿐만 아니라 바닷가 마을이 한국이 삼면이 바닷가니까 거기에서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을 비롯해서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구나 이런 거가 굉장히 슬펐어요. 그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몇 장면 중에 하나가 고흥 갔을 때였는데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자고 일어났는데 뭐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텐트를 열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어떤 70대쯤 노인이 앉아서 이렇게 바닷가를 보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마실 겸 일어나서 그 어르신이랑 같이 말동무 삼아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다 떠나고 마을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때가 전어철이었는데 이제는 전어도 잡히지 않는다. 되게 그 바다를 보고 앉은 할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소외 같은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문득 좀 놓쳤던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돈도 없지만 해외를 갈 수는 없잖아요. 영어도 찾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 관련돼서 기후 위기에 당면해 있는 특히 남반부 쪽을 좀 돌아갔죠. 거의 한 3년 동안 매일 한 2시간씩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놀라웠던 거는 와 너무 무심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사람들과 공유들을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영화 감독인 저한테 계속 강의들이 들어온 거가 너무 슬펐어요. 한편으로. 그 정도로 기후위기라든지 생태계 붕괴가 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언어화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사실이 굉장히 비통했고 좀 통감하기도 해서 책을 계속 내자라는 출판사들의 요청들이 되게 많았는데 언감생심 그걸 글로 쓸 수는 없고 그러던 차에 출판사 한 곳에서 홍사 선생님이랑 그러면
대담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출간한 새로운 세상의 문학교사라는 대담을 했는데 제가 속았습니다. 왜 속았냐? 글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하려고 해서 대담을 했는데 처음으로 책을 내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말한 것을 다시 또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이 이게 대담도 되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내게 됐고요. 겸사겸사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자리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몇 장이 이제 주로 사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기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국 언론에서 했는데 국민들의 90% 이상이 기후 위기는 심각하다 이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기후 정의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태반이 기후 정의가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렴풋이 산불이 나고 있고 매년 계속 더워지는 건 아는데 기후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그 기후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개진을 할 텐데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기후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진보 세력 쪽에서 조금 올라오는 게 있는데 제가 가장 깝깝해하는 게 쓰레기를 지워주다 해서 모임을 가져요. 보통 페이스북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제 옆에 팻말로 기후 정의 이렇게 들고 있어요. 막 가깝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거랑 대체 기후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도 제가 이제 짧게 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기후정의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진실에 근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표지 사진은 작년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산불이 났고 한 노인 81살 먹은 그 할머니께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섬 마을 사람들은 배를 타고 소개를 다 했거든요. 산불이 다 번져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이제 자기 집 타는 거 보고 가슴을 쥐어잡고 이제 배를 타러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었고 이제 이 사진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모 정당에 이제 정치인들도 이 사진을 퍼가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지중해라고 그러잖아요. 터키를 비롯해서 그리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이런 쪽도 가장 기후 위기 심각한 곳 중에 하나여서 매년 이제 그리스 남쪽, 터키 이런 쪽은 계속 산불이 날 거예요. 지금도 터키 같은 경우는 심각한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네, 영화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도 영색이 영화 감독이라서 영화 얘기 안 하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뭐다 등록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작품 두 번째로 진급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봤죠. 이 작품을 그 연출한 감독이 아담 맥케이고 시나리오 작업을 한 사람이 데이비드 시노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얘기를 잠깐 하면 사실 이 작품의 시나리오는 2020년쯤 써졌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트위터로 구독만 하는 그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한 50명 정도만 그냥 구독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던 그 데이비드라는 사람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아담 맥케이랑 그 데이비드 스노타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버니 샌더스라는 정치인입니다. 되게 희한하죠. 어떻게 연결고리가 됐는지. 2016년에 버니 샌더스가 대선에 도전을 했을 때 아담 맥케이 감독 열렬한 지지자여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파티도 하고 계속 이야기도 나눌 정도였고 이 시나리오 작가인 데이비드 시노타는 그 버니 샌더스 캠프에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통부분 그때 2016년에 굉장히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버니 샌더스가 대선에 도전한 게 2019년이에요. 2019년 때 뭘 들고 나왔냐면 기후 위기랑 그린 이즈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앞에 보시면 그냥 이분 지금 이제 31살이나 30살 먹은 AOC 오카시오 콜테스라는 지금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이제 상징이죠.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친구는 버니 샌더스 2016년 캠프의 자원활동가로 시작을 했는데 좀 이따 나중에 또 그림이 나오지만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 2018년도에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강력한 기후정의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했던 거가 뭐냐면 민주당의 대표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있는데 하원 의장의 사무실을 점거를 해요. 몇 날 며칠 점거를 하면서 지금 세상이 붕괴되고 다 청년들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인데 여기 그 하원 의원실을 점거를 하면서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너희들이 뭐 하느냐 라고 시작하면서 대사회적으로 많이 알리게 된 게 그린 일들이거든요.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다. 그리고 19년도에 그때 이제 그 18년도에 점거했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의원실 점거했을 때 상황이에요. 사실은 선라이즈 무브먼트랑 이 AOC랑 다 작전을 짰죠. 너희들이 점거를 하면 우리가 가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서포팅을 할 거다라고 작전을 해서 이때부터 사실은 폭발적으로 그 AOC뿐만 아니라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전국 조직으로 이제 퍼지게 되고 기후 정의라든지 그린 위기라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됐죠. 사실은 이거를 사진을 올려놓게 된 건 이 영화의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감독이랑 그 시나리오 작가 두 사람이 이게 기후 위기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 2019년도에 진보 진영, 미국 진보 진영이 가장 주된 의제로 내세웠던 게 이제 기후 위기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딱 그 대선에 나왔을 때 신자유주의 세력들, 민주당 주류, 뭐 공화당, 그다음에 뭐 화석열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버니 샌더스를 죽이기 위해서 다크머니를 막 살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그 보셨죠? 이제 보면 이 여자 배우가 누구죠? 대통령 역할을 했던 메릴 스트립이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잘 보시면 그 클린턴 있죠. 아니 무슨 클린턴이죠? 빌 클린턴 부인은 네? 힐러리 이제 큰 치매가 진짜 힐러리 클린턴의 어떤 표상으로 재현이 돼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왜 민주당도 까고 공화당도 까지? 그래서 트럼프도 까고 힐러리 클린턴으로 대변되고 있는 미국 그 민주당 주류 세력들,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트럼피즘을 동시에 까죠. 언론도 물론 당연히 까고 지금 근데 한국에서는 초반에 영화가 나왔을 때 그냥 재난 영화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후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미국 상황에 대해서 통렬한 우화를 그려 보이는 작품이 이제 돈룩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돈룩업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됐냐면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그 대대적으로 지금 대선이에요. 지금 며칠 안 남았죠. 프랑스에서 대선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기후 의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아주 분노했어요. 그래서 거의 20만 명이 넘게 거리에 다 뛰쳐나왔는데 이 시의 이름이 돈룩업에서 영향을 받아서 룩업이에요. 좀 봐라. 하늘을 봐라. 기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이걸 봐야 되지 않니? 라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얼마 전에 했었죠. 한국에서도 이제 대선은 우리는 끝났지만 대선을 앞두고 그 기후 활동가들이 이 대선 프레임을 기후 의제를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으나 저희는 뭐 도리도리랑 대사과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끝나버린 선거가 돼서 전혀 논의되지 못했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리에 이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이 의제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했죠. 다음 장 볼까요? 간단히 그래프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 얼마큼 심각하고 이게 어떻게 기인했는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1000년도부터 2000년도에 그래프 그냥 눈으로도 보이죠. 눈으로도 정확하게 보이죠. 사실 산업화 시대부터 그냥 시작됐던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1990년부터는 더 심각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딱 고착이 되어서 가열차게 그쪽에 이제 연기를 이제 품으면서 탄소 배출량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당연히 이제 지구의 기온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 장도 볼게요. 그래프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1850년도부터 25년까지 그래프예요. 이것만 봐도 자본주의 역사를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부터 꾸준히 지금 기온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공교로운 거는 1975년도부터 급상승했죠. 1973년에 오일 쇼크가 터져요. 인류는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딱 한 번에 반성을 하고 새로운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오일 쇼크 터졌을 때. 그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기름이 없으니까 차가 없는 일요일,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그때 모든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이제 나오기도 했고, 뭐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유의 탈성장주의들도 그때 사실 다 나왔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건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운동이 시작됐던 것도 오이시쿠가 터진 직후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관점을 좀 달리 했죠. 자본주의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석유로부터 화석연료로부터 조금 독립을 해서 다른 세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그때 바로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죠. 80년대부터 등장을 해서 90년대에 안착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뭐 가열차게 그때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 기술 발전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죠. 근데 웬걸 계속 급상승을 하게 됐죠. 1990년이 중요한 거는 그때 정말 전 세계적 불쪽에서 그 탄소가 배출됐는데 이때 이후로 배출된 탄소량이 지금 전 지구에 있는 탄소 배출의 절반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품어낸 거죠. 30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품어낸 거예요. 탄소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00년에서 짧게는 300년까지 그냥 지구상에 잔존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무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거나 습지나 이런 데에서 탄소를 격리시켜요. 근데 그런 거가 지구가 더 이상 하지를 못하는 거죠. 더 이상 너무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무를 심고 탄소 그 습지를 잘 가꾸고 바닷가 갯벌을 잘 가꾸더라도 도저히 이거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탓이요. 기후위기는 우리 탓이요. 그거는 정말로 각각의 책임들을 인간의 n분의 1로 다 나눠서 왜 기후위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침팬지 연구가로서 되게 유명한 제인 구자라는 사람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만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는 인구가 문제다. 그래서 인구를 산업화 이전으로 인구를 줄여야만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그냥 거의 메소스주의예요. 다 여전히 남반부에서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발생한다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죠. 강력한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세히는 안 보실 건데 미국 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의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유럽이죠. 유럽은 22%를 갖고 있죠. 지금 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적 기여도는 12%예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국은 1%라고 여기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역사적인 다 합쳐서 185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산업화 때부터까지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승률만 보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기후 악당 중에 하나인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품어내고 있는 거고요. 요것만 보더라도 러시아 같은 경우도 6%라고 나와 있죠. 근데 러시아가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석연료를 많이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차이들 때문에 지금 이제 COP 회의를 내년 전 세계적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기후 문제를 가지고. 근데 합의에 이르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역사적 기여도예요. 약간 그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정도만 차이가 있긴 하는데 쭉 보시면 뭐 여기도 미국 같은 경우 24.5%, 중국이 13.9%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이 정도 이렇게 근데 대부분이 중요한 거는 대부분 북반부라는 거예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북반부 잘 사는 북반부 국가들이 탄소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장. 그런데 이제 이거는 토마 피케티라고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 프랑스 경제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제 불평등 연구소를 차려서 매년 전 세계 불평등에 어느 정도 심화되고 있는지랑 탄소 배출 같은 경우도 얼마만큼 불평등하게 배출하고 있는지를 연구 성과를 매년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건 2010 작년에 발표된 거예요. 2021년이면요. 19년도치만 놓고 보면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1% 상위 1% 상위 1%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17%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9%가 31%. 근데 그러면 10%가 거의 50% 정도까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토마 피케트뿐만 아니라 옥스팜이 됐든 뭐가 됐든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전 세계 상위 10% 부자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웬만한 모든 그 리서치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건데요. 밑에를 보시는 거 주의해요. 저소득층 50%가 12%의 배출을 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탄소 배출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n분의 1 책임으로 돌려버리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원인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걷잡을 제프 베조스가 큰일이네. 제프 베조스죠. 그리고 테슬라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그 돈을 벌어들이면서 요즘에 왜 지구가 이제 황폐화됐으니 인터스텔라처럼 지구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주선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헛짓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좀 그로테스크한 상황인 거죠.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종전까지는 저희가 걷잡을 수 없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92년도부터 UN 기후변화 협약체가 만들어져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탄소 감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고통에 빠지게 될 것 같고 이 행성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행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탄소 배출에 대한 감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가 일주일 전인가 나왔거든요. 저희 그래프 보면서 이제 그만들 해라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2020년도에 탄소 배출이 뚝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때 락다운이 한참 시작될 때만 해도 자동차 못 다니고 거리에 공장 문 닫고 격리했잖아요.
전 세계가 락다운에 빠지니까 6%에서 7%로 6%에서 7% 정도로 탄소가 뚝 떨어져요. 근데 2021년 보니까 이제는 엔데믹으로 가야 되지 하면서 이거를 상회해서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게 2021년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다른 세계를 꿈꿔야 되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울 것이다. 이제는 뭔가 바뀌겠지 했는데 웬걸. 이 경기 심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딱 생각들을 하면서부터 2021년도에 이걸 다 상쇄해버렸죠. 이것만 봐도 대체 뭐지? 대체 우리는 이게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있을까? 이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에 이거 보면서 지금 저는 탄소 중립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국가 간이 그래도 합의해서 금세기 말까지 1.5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정도로 낮추지 않으면 정말로 이 지구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더 이상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행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그러려면 매년 6%에 7%, 즉 코로나 락다운처럼 감소해야만 간신히 2030년까지 배출을 줄이고 50년까지 또 줄여서 탄소 중립을 이룰 거라고 하는 거가 계획인데 그것만 봐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건 어제 IPCC 6차 보고서가 2014년에 이어서 8년 만에 이제 나왔죠. 근데 IP 보고서는 계속 나와요. 이건 대대적으로 6차가 나온 거고 중간중간 뭐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절망감에 가득 찼죠. 큰일 났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그냥 도표만 보시더라도 이게 2000년도부터 만약에 탄소 중립을 이루지 않으면 몇 가지 안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죠. 이 1.5도만 돼도 이제 여기 계시는 분 뭐 연배 차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인천이랑 부산 앞바다가 잠기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죽기 전에. 그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감축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탄소가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천년에서 몇백 년에 걸쳐서 존재하죠. 때문에 아무리 지금 감축을 하더라도 1.5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정사실화 하더라도 인천이랑 부산은 앞바다 쪽, 그러니까 그 부산에 왜 막 9층 막 뭐라고 그랬죠? 무슨 시티라고 했죠? 네, 마린시티가 거기는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금세기 말은 1.5도씨가 뭐예요? 지금 현재 1.2도까지 올라왔어요. 못해요. 죽었다 깨 지금 모든 걸 올스탑해도 부산이랑 저기를 잠길 거지만 지금 이 속도로 계속 성장주의를 유지하면은 이 그래프처럼 뭐 8.5도 7.5 가고 이러면 인간들은 거주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재미있는 여담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 부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재작년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가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벙커 시장이 갑자기 재난 벙커 시장이 갑자기 급팽창했어요. 예전에 냉전 시대 때 핵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보려고 벙커를 캘리포니아 벌판에 지었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돈이 많은 회사들이 사가지고 좋게 지금 현대적으로 되게 증축을 했죠. 저도 사진들을 찾아서 보면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그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핵에도 막을 수 있고 산불이며 뜨거움 이런 것까지 다 막을 수 있을 정도 엄청난 호화 벙커들이 있는데 산불이 엄청 캘리포니아 번졌을 때 부자들이 그걸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과 뭐 의사들, 의사한테 그냥 자기들은 들어가도 살 수가 있는데 야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 그럼 지구에서 맨 마지막으로 생존하고 거주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지구상에서 여러 나라들이 많잖아요. 여러 나라 중에 전문가들이 꼽은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환란에서 재앙에서 버티면서 살 수 있는 나라 1위가 어딜까요? 뉴질랜드.
못 죽였어요. 단박에 알아맞으시네. 뉴질랜드가 1위로 꼽혔어요. 여러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졌을 때, 기온 상승까지 다 따졌을 때 마지막까지 버틸만한 곳은 뉴질랜드였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자들이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다음 장. 네. 저는 이제 경각심을 갖자고 이거를 가져왔는데, 기후 변화라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일반화됐었죠. 근데 2020년 캘리포니아에 갑자기 산불이 엄청 나고 다른 데도 산불이 막 나고 이러면서 서구 언론들이 논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2020년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와 함께 미국, 그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왜 우리 그 홍합 먹잖아요. 홍합이 이렇게 그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대로 다 삶아진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거기는 1년 12달 서늘한 곳이어서 그럴 수가 없는데 45도 막 이렇게 치솟았죠. 그거를 이제 열돔이라고 해서 북미 지역에 이제 꽉 그 미국까지 해서. 근데 미국 저쪽 텍사스 뭐 이런 데 너무 뜨거우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수백 명씩. 캐나다도 400명 넘게 그때 죽었죠. 그게 빵 터지고 나니까 기후 재난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몇십 년 기후 변화였다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가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기후 재난은 작년에 터졌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게 기후 혼돈이에요. 왜 기후 혼돈이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3월달 온도예요.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북극의 평균적으로 2006년에서 2021년 이게 평균 온도예요. 파란색이. 여기 이제 바운더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2022년 이거 저번 달이죠. 3월달에 빨간 그래프를 보세요. 40도 이상 북극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더 공교로운 거는 남극도 40도 이상 올랐어요. 근데 역사상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40도 이상 오를 수가 없는데, 이거가 왜 그런지를 놓고 기후 기상학자부터 해서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죠. 근데 모르겠다. 도대체 이 비정상적이고 이거를 분석할 수 없는 것. 근데 북극은 원래 지금 현재 지구에서 가장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북극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기온 상승이 4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자꾸 녹아버리고 있는 것과 북극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온도 상승률이 4배 빠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북극은 그래, 여기가 지금 40도, 그 툰드라 이런 쪽 불나고 있잖아요. 너무 건조, 지금 뜨거우니까. 근데 이건 뭐지? 남극까지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기후 혼돈입니다. 그게 3월 달에 평균 온도가 이 정도 심각한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돈룩업에 나온 정치인들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그 정치인들은 혹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죠.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도표입니다. 이것도 그냥 경각심을 갖자고. 이것도 1851년 산업화 때부터 해서 그냥 색깔만 보여드린 거. 빨개지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 빨개지고 있고 한도 끝도 없이 빨개지는 지구의 온도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사실 좀 심각한 거니까 다 눈에서 보이니까.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아무리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신뢰를 가지고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 터지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고 대응 자체를 국제 신뢰를 지금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서 대응할 수 있지? 왜냐하면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서로 강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전쟁으로 와장창 깨져버리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이 우크라이나 IPCC 대표가 전쟁이 터진 일주일 후쯤에 IPCC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위기와 전쟁은 화석연료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쟁 중이고 이게 마지막 교신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감동적인 장면은 그때 화상회의니까 그 러시아 대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IPCC 대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멸종 반란이라든지 이런 그 기후 조직들도 똑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경우예요. 검은 이 선이 굵을수록 천연가스를 더 많이 수입을 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독일입니다. 이탈리아 쭉 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은 41%의 천연가스를 받아요. 석탄도 한 40%, 그리고 그 석유 같은 원유 같은 경우는 16%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유럽이 아니 그 러시아가 작년에 전쟁 터지기 전에도 한번 그 가스 밸브를 잠갔어요. 이거는 그냥 길들이기 위한 거거든요. 잠갔다 열었다. 왜냐하면 한번 잠그면 추운데 얼어 죽잖아 사람들. 얘네 뭐 말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근데 지금도 안 잠그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후활동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푸틴한테 들어가서 전쟁 그동안 계속 푸틴이 독재를 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자금줄은 화석연료를 팔아서 생기는 거야. 니들이 빨리 에너지를 전환하지 않으면 이 전쟁 자체는 계속 날 거야. 그리고 화석연료와 전쟁에 관련돼서 연구를 한 연구들만 보더라도 독재 국가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 석유 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 전쟁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죠. 민주화되지 않기도 했고요. 근데 이 천연가스 경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만 고민한 건 아니었어요. 유럽이나 지금 이런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이번에 한번 깨달은 거죠. 러시아로부터 이 에너지 독립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저쪽에 있는 보리스 존슨은 사우디로 다 날아가서 어머 왕세자님 저 석유가 들어왔어요. 환장하겠네요. 또 한쪽은 유럽에서 다시 원자력 폐쇄하려고 했던 원자력을 다시 재가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쪽 안에 있는 그 기후활동가라든지 녹색당이든 여러 가지 시민들은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을 하자.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라고 지금 뚝딱 태양광 풍력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시간 동안 원유를 사다 쓰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자력을 돌리자. 근데 한편에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재생에너지로 빨리 돌리지 않으면 독립은커녕 또 하나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다. 지금 전환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원자력 세력 이야기랑 원유 불가피론 세력이랑 재생에너지를 빨리 돌리자라고 주장하는 세력 세 가지가 지금 유럽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유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담론의 지형이에요. 이거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더 심각한 걸 아실 거예요. 전쟁이 빵 터졌는데 당연히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가장 고통받고 힘들죠. 그 참상은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눈이 뜨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죠. 근데 한편으로는 남반부의 가난한 국가 사람들이 좀 식량이 터져버린 거예요. 터키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거기는 이게 각각 장들만 해도 거의 1시간, 2시간에 다 해야 되는 강의이긴 한데 제가 줄여서 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터키, 이집트, 이라크, 지금 스리랑카는 거의 좀 국가 정복할 정도로 지금 시위가 벌어졌는데 다 식량이 위기예요. 그리고 가장 시위를 할 정도로 힘이 없은 정도로 배가 고픈 데는 아프리카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많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생산 제일 많아요. 지구상에서 밀 있죠, 밀. 밀가루라는데 밀을 생산하는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럽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소화하는 편이에요. 근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밀은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요. 근데 아프리카 쪽 중동 지역은 식량 기반이 다 붕괴돼 버리는 상태였어서 지금 3달치, 2달치 비축분밖에 없는데 그게 떨어지면 그래서 오죽하면 그 보수적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야 3개월 지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터질 것 같다. 식량 때문에.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 미국이 많이 여기도 곡창지대잖아. 전 세계 곡창지대는 여기 있지만 미국도 곡창지대예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밀, 옥수수 뭐 이런 게 많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절반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동차가 먹어요. 에탄올로 바이오 연료로 돼서. 그래서 이 사태를 경유하면서 어떤 식량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에탄올만 지금 현재 올산만 해도 지금 굶는 사람들 막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아르헨티나 여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여기는 좀 이따 나중에 다음 장 넘기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는 없는지 여기는 있고 그러죠. PPT를 처음 해봐가지고 뭐가 막 깨지고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막 우간다 83%, 우크라이나로부터 밀 의존도가 여기도 뭐 이집트,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근데 재밌는 건 시리아 내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랍의 봄 대부분이 다 거기에 빵이 걸려 있어요. 빵 문제, 빵이 없는 거야. 근데 왜 이 나라들은 빵을 생산하지 못하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세계 곡물은 특정 국가들에 집중돼?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미 몇 개 국가 그렇게 딱 집중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랍의 봄 시기 때만 해도 이집트나 이런 데서 빵 때문에 터진 거예요. 지금 터키나 이집트도 아마도 곧 엄청난 국가적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가 빵 때문에 그러는데 왜 이들 국가들은 없는 걸까요? 그러면 한국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시가 아니죠. 처음 돌아오는 거죠. 한국의 밀 자급률은 몇 %나 될까요? 왜 우리는 라면부터 해서 빵 뭐 여러 가지 다 밀이잖아요. 한국의 밀 자급률은 몇 %일까요? 0.2%입니다.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식량 위기라고 하는데 왜 이들 국가들은 이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이야기만 해도 몇 시간인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3세기를 수탈하면서 플랜테이션으로 고착을 시켜요. 단작 시스템. 이 나라는 사탕수수, 이 나라는 뭐 이런 식으로 특화를 하기도 하고 계속 단작 시스템이나 분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망가뜨렸어요. 거기에다가 기후 위기가 빵 터졌죠. 이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밀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근 20년 동안 1000년 만에 가뭄에 시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든 아랍의 봄이든 물론 기후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죠. 정치적인 어떤 취약성을 기후이기 때문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좀 이따가 아프가니스탄 이야기하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길게요. 슬프죠. 전 세계 곡물의 절반이 동물 사료예요.
브라질은 대두, 콩이에요. 콩을 엄청나게 열대의 우림을 불태워서 콩을 재배를 해. 그러면 당연히 탄소를 빨아들여야 숲들이 잘려나가면서 또 산불까지 나니까 탄소는 더 배출되죠. 그 와중에 콩을 엄청나게 재배를 하죠. 그럼 콩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브라질, 대두 같은 경우. 그럼 수입해서 뭘 하냐면 돼지 사료로 만들어요. 중국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돼지하고 가금류를 먹이기 위해서 대두를 다 쓰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밀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료들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곡물의 10%는 바이오 연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싸, 고기 잠깐 싸. 일단 탄수화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 덜 먹고 바이오 연료만 덜 써도 사실은 110억 정도를 커버할 정도의 농업 생산량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이 아무리 지금 편중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배고픔의 기아에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거는 사실 이 주제는 왜 우리가 육식을 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나 뽑아도 이건 몇 시간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전 세계 곡물의 10% 바이오 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어마무시하게 바이오 연료를 떼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플랜테이션이라든지 단작 시스템, 이 기후변화가 미친 전반적인, 근데 전쟁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SUV 한 대 들어가는 에탄올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옥수수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역설입니까? SUV를 근데 이게 1년 동안도 아니면 한 번 들어가는 에탄올 바이오 연료 그냥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기후정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약간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기후정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2년 전에 영국의 그 가디언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그 지면에 칼럼의 한 그 문장이었는데 저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후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긴 하지만 그냥 간추리면 북반부에서는 지금 자기 자식들하고 손자들의 기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남반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남반부는 이미 멸종과 멸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저희도 이 문장을 이렇게 따옴표를 치면서 기후정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저도 그 칼럼을 보고 되게 충격에 좀 빠졌었고 이 문장도 계속 기억나는 문장입니다. 다음 장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해볼까 해서 그쵸 여기 또 사진 없는 여기도 있어요. 1997년 교토의정서는 그나마 차별적으로 졌어요.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가 더 많이 줄여보자. 이게 97년도 교토의정서에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근데 점점 배출을 하지 아니 그 배출 감축을 선진국 북방부에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앞서서 그 칼럼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2007년도, 2006년도 거예요. 발리에서 또 그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세계 사람들이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 지들이 지금 이 탄소를 다 배출해놓고 우리는 지금 해수면 상승 때문에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데 해도 너무한다. 그때부터 뭘 얘기를 하냐면 기후정의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한 게 2009년 코펜하겐 협약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 감축도 니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동안 지금 너희들이 배출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고 있는 섬뿐만 아니라 가뭄이나 여타 홍수나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남반부 사람들한테 1년마다 1천억씩을 너희들이 돈을 내서 달라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2020년도부터 주기로 약속돼 있었어요. 근데 2020년에
12월 달에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니네 2020년부터 돈 주기로 했잖아. 왜 안 줘? 안 준 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2021년에 COP 26, 그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COP라고 하는데 영어로 줄여서 그게 이제 숫자가 뒤에 붙어요. 몇 번째냐.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26번째가 열린 거예요. 그때 전에 섬 국가들 혹은 그 저개발 국가들이 모여서 이번에 그 COP 26 회의 전에 이거 지금 해결하래. 사실은 전체적으로 피해액을 추산을 해보면 4조억에서 아니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를 매년 다 줘야 되는데 고작 이거 1천억 정도 가지고 질질 끄는 넣어주면 지겹다. 이번에는 해결을 달라. 근데 아무 얘기 안 나옵니다. 작년 11월 달. 보세요. 미국은 이 공여금에 했다 하면서 저번 달에 의결을 한 게 10억 달러예요. 근데 아까 보셨죠? 미국은 역사적 기여도, 탄소 기여도가 25%예요. 그럼 얼마를 25억을 줘야 돼요. 아니죠. 죄송. 250억을 줘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근데 고작 10억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또 역사적으로 다 따져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매년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건데 이들이 기후 정의한테 신경 쓴다는 게 고작 조 바이든이 사인하기 전에 의회에서 통과된 게 10억이에요. 그냥 얘딱 껌값을 준 거예요. 어디 코에 발라 이거. 오죽하면 이게 투발로 이 사람이 이번에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됐어요. 외무부 장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그 회의에 가지 못했어요. 다른 정상들은 전용기를 타고 탄소를 뿜뿜 하면서 영국 글래스고의 공항에 모여서 회의장에 갔는데 이 사람은 화상으로 연결을 했어요. 연결해서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나 지금 가랑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니들.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게 너무 상징성이 커서 사진 한 장 때문에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됐어요. 되게 웃기 쟁쟁한 후보들 중에 사실은 웃으면 안 되지만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진짜 마음이 부차 이게 투발로 섬이에요. 근데 점점 가라앉고 있어서 여기는 2030년도부터 있는 이렇게 다 이주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답답하니까 이 선진국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으니까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작은 섬 국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반부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 국제법에 의거해서 소송을 걸려고 준비 중. 이 정도로 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길게요. 몇 가지 고통스럽지만 몇 가지 사진들을 제가 보여줄 겁니다. 기후 부정의에 대한 예 때문에 그래요. 금방 투발루를 보여드렸지만 팔라우는 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필리핀 옆에 있는 태평양에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 섬 국가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COP 26 회의에서 이쪽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에는 존엄이 없습니다. 느리고 운명적인 죽음을 목격하기 위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신 차라리 그냥 우리를 폭격하세요. 물이 차올라서 천천히 차올라서 우리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우리 고향에서 이걸 바라보게 하는 대신에 차라리 이렇게 폭격을 해달라는 게 작년 11월 달에 이 팔라우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 나왔던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팔라우의 전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전설 중에 식탐이 너무너무 무지무지한 소년이 자기를 주체할 수 없이 도저히 이 식탐의 성장을 멈출 수 없어서 거인이 되어서 섬을 하나씩 먹어치웠다는 전설을 그 예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자본주의의 그 성장주의의 이면을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의 성장 닥친 대로 먹어치우면서 결국 우리의 이 아름다운 내가 가라앉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근데 마냥 사실 40여 개 정도 되는 태평양에 가라앉고 있는 이 나라들은 탄소 배출량이 0.2%예요. 다 합쳐서 역사적으로. 너무 비극이잖아요. 1%도 안 나. 0.2%. 0%에 가깝게
자기네들은 그거밖에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이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 해먹게 태평양 기후 전사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가라앉지 않아, 우리는 싸우는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데모도 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태양광도 깔고 막 그래요. 그거 보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북한부가 미워요. 근데 계속 굴하지 않고 이분들을 위주로 그나마 그 COP26 회의에서 회담장에서는 정말 더티했죠. 제프 베조스, 뭐 미국의 조 바이든 다 제트기 품고 전용기 품고 뭐 탄소 품품하면서 와서 회의를 하는 동안 그 회담장 바깥에서는 20만 명이 넘치는 시민들과 기후활동가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 중심축이 전 세계 원주민들이 기후 정의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데서 가장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 너희들 뭐 하냐라는 거죠.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 또 넘기겠습니다. 자, 소말리아 볼게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담수가 물의 흐름은 계속 이동을 해요. 근데 저번 달에 나왔던 네이처에 올라온 저기를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물의 속도가 담수의 속도가 7.8%가 더 빨라진 거예요. 북쪽으로. 이 얘기는 열대 쪽부터 해서 점점점 가물어지고 속도 때문에 어디가 홍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걸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장 취약하거든요. 여기는 정말 심각해요. 뭐 에티오피아, 뭐 루안다, 소말리아, 지금 680명 영양실종, 30만 명 어린이 기여 상태. 여기는 물이 없어서 아까 제가 기후정의 첫 페이지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 그게 연출된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축들 자체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물도 없으니까 가축들도 이렇게 죽어버리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아프리카 뿔 지역은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아도 기후위기에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도 거의 농사지를 짓는 데여서 탄소 배출 기여도 0%, 600만 명 기후 이주민 발생, 1,900만 명 어린이들 위협. 여기가 수도가 다카거든요. 다카로 매년 40만 명 이재민이 이동하고 50년까지 국토의 17%가 가라앉아. 이 나라의 3분의 1은 저지대예요. 되게 낮은 지역에서 여기가 사이클론이 오면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랑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계속 침식이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수도로 막 가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방글라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전을 쳤냐면 제2의 다카로 너무 모이니까 수도로 너무 모이니까 옆에 제2의 도시들을 마련해서 기후 이재민, 기후 난민들을 위한 도시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저지대는 다 가라는 거야. 그럴 바에는 약간 그 고지가 높은 데에 도시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겠다가 지금 방글라데시의 입장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가 수도예요. 자카르타가 지금 침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수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데 위험하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는데 문제는 그 수도 안에 있는 곳에 거의 이제 그 우랑우탄이 이제 멸종되고 있는 우랑우탄이 가장 큰 서식지여가지고 거기 다 파괴되고 있는 거죠. 뭐 생물 다양성 그리고 우랑우탄만이 불쌍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보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2차, 3차 설상가상 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태풍 한번 지나갈 때마다 성노동이 증가. 조언을 하고 어린 그 여자아이들이 보호는 또 심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살 수가 없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염분이 들어오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데 염분이 지하수를 타고 들어가서 먹을 물도 문제지만 작물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진만 봐도 알겠죠. 물이 없어요. 여기는 100만 명 식량위기.
뭐 잘못됐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 진흙하고 선인장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서 먹어요. 그 곤충을 잡아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계속 북반부한테 너희들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이 가뭄 때문에 그래서 이 강바닥 이거 제가 사진을 이것만 썼는데 강바닥 사진 쫙 보면 사람들 그 가족 단위로 와서 막 급급한 물이 없었어. 물이 조금 고이면 거기다 살림을 차려. 그 식수로 어떻게 정화시켜서 밥 먹고 왜냐면 거기 떠날 수가 없어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라버린 강바닥에 다 구덩이 파서 거기에 캠프를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또 아프가니스탄 볼게요. 이번에 탈레반이 들어왔고 미국이 비겁하게 도망갔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2012년경부터 3분의 2 정도가 기후 난민 이제 탄소 배출 0점. 이거는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서 봐야 될 상황인데 탈레반이 그 카불을 향해서 진격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이미 탈레반이 쳐들어오기 전에 돈 들리고 도망갔던 대통령 있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이 그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했어요. 가뭄 때문에. 아프가니스탄부터 해서 중동 지역은 저 고지대에 쌓인 눈이 졸졸졸졸 물이 녹아와서 흘러내리는 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근데 날이 점점 기온이 상승하니까 눈이 안 와요. 여기는 뭐 아니면 동계 그냥 지금 천년 만에 가뭄이죠. 한 번씩 비가 내리면 이미 표토층이 그냥 끝장나 있는 거예요. 영양 뭐 어떻게 힘도 그 토양이. 그래서 한 번 비가 오면 다 쓸려가 버려요. 태풍을 통해서. 그러면 더 영양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3분의 1은 농사를 포기된 상태예요. 그 원래 밭이 있던 데그 정도로 먹고 살 게 없는 상태인데 지금 미국이 철수하면서 이 탈레반이 들어왔으니까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꽤 큰 돈인데 그거 자체에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여서 그 돈이라도 줘야 되는 상태인데 기후 위기라는 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취약한 어떤 지점들이 한번 덮치면 그나마 우리는 가뭄이 얼마 전에도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한국도 가뭄이에요. 하지만 여긴 잘 사는 나라예요. 견딜 수 있거든. 견디면. 근데 여기는 한번 이렇게 치면 답이 없어.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볼게요. 트럼프가 세계에서 가장 증오하는 나라가 온두라스예요. 이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쭉 가는 걸 캐러반이라고 하잖아요. 캐러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온두라스입니다. 중미 지역은 극심한 가뭄과 그리고 그 중간중간 들이닥치는 허리케인 때문에 사이클론 때문에 농사 자체를 거의 다 포기를 했어요. 100만 명 이상의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영양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되게 가난한데 여기는 문제는 도시로 그러면 방글라데시처럼 도시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게 CIA랑 미국이 온두라스 내에 있는 정권 자체를 계속 지맘대로 독재국가를 만들고 이러면서 정치 사회 자체가 붕괴돼서 도시 자체가 깽이에요. 그래서 인구의 도시 안에 있는 남자들의 3분의 1은 다 깽이에요. 즉 도시로 간다는 얘기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폭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미국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장벽을 가니까 계속 저기 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두려움도 생길 거고 이거 난민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등장한 게 트럼프예요. 여러분 장벽을 쌓읍시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돼서 장벽을 그래서 만든 거죠. 향후 앞으로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기후 난민들은 걷잡을 수 없이 생기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구구 정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죠. 미국만 봐도 단적인 예가 지금 온두라스 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의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좀 이제 큰 문제. 나중에 난민 문제로 엮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연간 2,500만 명 기후 이재민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그래도 자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왜 산불 이주민이 있으면 쉘터로 가거나 거기 집을 짓거나 뭐 다른 데 이사를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 중에 이제 10분의 1 정도가 국경을 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는 거죠. 그래서 2050년경 되면 1억 한 2천 명에서 1억 5천 명 정도가 국경을 넘게 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제. 그 1초에서 2초마다 기후 이재민이 발생을 합니다. 홍수, 가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냥 집에서 고향에서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이게 스코어가 넘어서서 3대 1 기후 난민이 3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은 난민의 개념 자체. 근데 국제법상 기후 난민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정치, 핍박, 뭐 이런 억압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을 해서 오케이 난민. 근데 기후 난민 같은 경우 기후 때문에 먹고 살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이제 세계는 난리가 난 카오스가 되겠죠. 참 되게 슬프죠. 남반부는 기후 재앙 사망률이 15배가 더 높대요.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탈성장주의자 한 이론가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유럽을 먼저 쳤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영국 이렇게 해서 쳤잖아요. 먼저 유럽의 정중앙을 먼저 쳤는데 기후위기는 남반부를 먼저 친 거예요. 관심 없다가 작년 독일에서 수백 명의 홍수로 죽었죠. 재작년부터 해서 북미 지역에 열돔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죠. 이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언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에서 기후위기 뭐 이렇게 언론 논조를 바꿔가면서 얘기할 정도로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한 단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프랑스 마리 르펜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경이야말로 환경을 위한 가장 큰 동맹입니다. 국경을 통해 우리는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에 유럽 국경 및 해양 경비대가 출범을 해요. 그리고 이 수는 그 군비는 더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정치적 난민이나 이렇게 막고 이랬었는데 기후 난민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국경에 어마무시하게 군비를 확장을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국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저 드론까지 다 띄우면서 이제는 국경 자체가 우리 지구촌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신냉전 도래할 것이다, 지정학적인 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담론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북한남의 문제가 더 크고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분쟁이라는 순간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량위기나 그러면서 이 배고픔들이 다 지워지잖아요. 남반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힘이 없다 뿐이지 정말 큰 문제가 남과 북의 문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 파시즘이 계속 앞으로 심각하게 우익 정치와 함께 유럽과 미국을 강타할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살겠으니 들어오려고 할 거고 잘 사는 나라들은 막아야 되고 그게 생태 파시즘이죠. 저는 곧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루는 짧게만 얘기를 하면 호주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호주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 여기는 인산형 새들의 나라, 바다 새들. 그래서 새똥을 막 싸. 새똥을 쌌는데 그러려면 인산염이 막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스페인,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호주 이렇게 식민지가 옮겨갔거든요. 맨 먼저 호주가 와서 인산염을 퍼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영국이 와서 죄송합니다. 스페인이 아니라 독일이 먼저 식민지였죠. 두 번째 영국이 와서 인산염을 퍼갔고 세 번째는 호주가 와서 인산염을 퍼갔어요. 이게 인산이 뭐냐? 비료예요. 유럽 사람들이 농사지어야 되잖아요. 여기 천연 비료가 있는 거예요. 인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서 60년대 후반에 독립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남아있는 인산염을 막 다 판 거예요. 파서 수출을 했는데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딱 끝난 거야. 맨 마지막에 남은 인사명은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이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갑자기. 80년대부터. 근데 호주가 제안을 해요. 니네 혹시 여기다 난민 수용소 지을 생각 없니? 그래, 돈 주면 할게. 그래서 지금 호주에 난민 수용소가 있는 나라인데, 호주가 유럽이나 미국이 난민 정책을 배우는 나라가 호주예요. 호주는 난민 정책이 80년대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에 스테이리스라고 해서 정부가 무국적자 번역을 하면 스테이트가 국가잖아요. 리스 국가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호주의 난민 상황을 보이는데 그 이후 더 심각해져 있죠. 호주는 기후 난민이 됐든 누가 됐든 오면 비행기를 타고 오면 구금하지 않아. 배를 타고 오면 잡아서 난민 수용소로 가. 못 사니까. 그리고 거의 난민을 받지 않아. 그런데 일부 이 호주 시민이었거든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근처 무슨 마누스 섬, 크리스마스 섬, 엄청나게 섬들이 많아요. 호주 옆에.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기후 난민지로 들어오면 이들을 일부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쓰면 계절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영주권 주지 않기 때문에 한 3년 썼다가 다시 방출. 그래서 이게 이 잘 사는 북반부 국가가 난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예로 미국과 유럽이 연구를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이 과정 자체가 기후위기를 발생시킨 자본주의 축적 과정, 식민지 과정인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기후정의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2020년 사진이에요. 2020년 아마 COP24, 그러니까 24번째 회의를 아마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인데 그레타 툰베리, 세계에서 가장 이번에도 노벨 평화상 후보죠. 가장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가 다 기후 활동가예요. 옆에가 우간다의 바네사 나카테. 이게 AP 통신 찍은 사진인데 이거를 사진 작가가 찍어서 AP에 이제 보내는데 이렇게 잘랐어요, 사진. 이렇게 보냈어. 대신에 몰랐지. 근데 다른 사람들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 잘랐냐? 그랬더니 변명이 아니 이렇게 여기 풍경도 보이고 건물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백인들만 딱 나온 거잖아. 우간다의 기후정의 활동가는 배제하고. 그래서 AP는 사과문을 2번을 거쳐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들어오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가 대체 왜 기후정의는 남반부를 봐야 되는데 왜 잘 사는 스웨덴의 북반부의 백인 소녀가 대표적으로 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서히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죠. 슬퍼서 그냥 자주 들여다봐요. 이게 말라위 사진인데 여성들은 하루 동안 물을 끌어 다니는데 평균 54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남자는 평균 6분. 기니,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여성은 30분, 남성들은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원래 물을 뜨던 우물이 말라요. 그러면 이동해야죠. 강가로 또 이동을 했는데 그 강조차도 말라. 내천도 말라. 그러면 또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소녀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 들어가야 돼서 학교를 안 보는. 그리고 가뭄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만약에 자식들이 있으면 남자들은 학교를 어떻게 애명글명 보냈지만 여자들은 안 보내는 거야. 더 심각하게는 물 들어가면서 주변에 강간을 많이 당해요. 현재. 그리고 또 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조혼이 일찍 돈이 좀 있는 나이 든 중년 혹은 노인들한테 결혼을 보내. 조혼이 성행을 하는 거죠.
그 금방 말씀드렸던 그 바네사 나카타라고 하는 우간다 기후정의 그 활동가는 가장 기록해서 얘기를 하는 게 기후정의는 젠더 정의다. 너희들 3세계가 기후이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데 이 여성들의 교육을 하잖아요. 여성들한테 교육을 하면 이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후 위기 대응에 관련돼서 많이 참여를 할 거고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하게는 니네들 북반부 돈 내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교육과 특히 이 여자들한테 많이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설파하고 있는 게 아까 바네사 나카테예요. 근데 북반부 여성 그 기후 활동가들은 주로 뭐를 얘기를 하냐면 탄소 감축만 많이 얘기해요. 그레타 툰베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왜냐면 남모국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후정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정의는 북반부에 대한 남반부에 대한 분노와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거 자체가 사회 정의의 여러 가지 형태로 확대되는 게 기후 정의거든요. 근데 바네사 나카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다음 장 더 보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성노동자가 늘어납니다. 2009년 한번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20%에서 25%가 성노동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나라가 가난하고 아까 그 팔라우 말씀드렸는데 팔라우는 주변에 태풍이 지나갔더니 그 나라의 그 GDP의 50%가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수로 뭐 한번 태풍이 특히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이 이 사이클론에 많이 시달리는데 사이클론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성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토주가 사이클론이 지나간 자리를 가서 돌아야 돼. 쉘터에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다 날아갔으니까 반파됐으니까. 그럼 돌면서 성노동자를 한 여자들이 꼬셔가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기후 정의는 왜 젠더 정의인지 그러니까 가장 취약하게 먼저 얻어 터지고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뭄, 홍수, 태풍 뭐 이런 게 심화될수록 그 3세계 소녀들이나 여성들이 성폭력, 조혼, 성노동, 학업 중단, 시달린다. 사망률도 남성보다 더 높대요. 왜냐면 어쨌든 신체적으로 취약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후난민의 80%가 여성 제 분석이 아니라 유엔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야기예요. 기후난민들을 분석을 했더니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남자들은 도시로 떠나요. 연락이 없거나. 떠나서. 그럼 여자들이 애를 양쪽으로 이렇게 들고 난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돌봄의 영역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세계 농업 인구의 70% 그런데도 공교롭게 세계 빈곤층의 70% 여성 다 남반부에 있어요.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토지에 대한 소유과, 교육 뭐 등등등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 농업 안에서도 모든 일만 다 하는데 권리는 갖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기후이기 때문에 작살이 나면 떠들 수밖에 없는 빈곤층이 그래서 여성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취약한 지점부터 때리기 시작할 거고 그 취약한 지역에서도 약자들, 특히 여성들이 지금 가장 먼저 주류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의 예를 들어도 한국 농업의 노동력의 60% 이상이 여성들이에요. 즉 할머니들, 중년 여성들. 근데 이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30%도 없어요.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면 농민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정당 주면 그 가장이 가져가. 근데 가장이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농촌에 있는 여성 농민들이 싸우고 있어요. 1인당 달라. 대가리수로. 왜 남자들한테 다 가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죠. 근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채소값이면 뭐면 농사짓기 힘들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힘들죠. 예를 들면 농민 같은 경우가 농민 자살을 하는 사람 중에 60% 이상이 다 여자들이에요. 기후위기 때문에. 힘들. 다음 점. 재밌는 얘기. 탄자니아에 있는 태양의 자매들. 이분들한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했던 거예요. 조금밖에 교육 안 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남자를 교육하면 개인을 교육하지만 여성을 교육하면 한 세대를 교육한다. 물론 이거 자체는 책임 자체를 여성들한테 전가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돌봄의 영역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돌봄의 영역이 여성들인데 그것은 비가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의 혁명을 하자 이 재생산 영역을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하면 또 그럴싸한 문장이기도 한데 여성들이 조금만 교육을 하면 훨씬 더 나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50만 가구에 이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막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탄소를 쓰지 않는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가진 스토브 같은 경우들을 배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단적으로 하나만 해도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데 여성들은 목소리가 많이 배제되어 있죠. 그 CP 무슨 국제회의만 가보세요. 여성 총리들 빼놓고 여자들 없어요. 남자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남반부에 있는 특히 가장 취약해 있는 이 여성들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양한 저기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자매들 같은 경우가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장 볼게요. 비약 캄팔시나도 마찬가지. 82개국 2억 명 정도. 여기 조직은 어마무시하죠. 전 세계에 있는 소농 중심의 농민 단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죠. 세 가지 슬로건이에요. 죄송합니다. 반국제주의 아닙니다. 웃으시네.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반가부장제의 세 가지로. 그리고 여기 회원 중에 여성들이 더 많고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농민의 길. 그래서 한국에 전농 이런 단체들만 있다가 지금 농민의 길이라고 큰 단체를 형성을 해서 농민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은 대단해. 지금 기후위기 관련돼서도 기후 정의에 대한 목소리도 가장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식량 농업 기구 국가에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자원, 토지기술, 신용, 교육 등에 접근한다면 수확량을 20%에서 30%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미 여성들이 농산일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리 조금 한 방울 몇 방울 교육 몇 방울만 줘도 훨씬 더 나은 것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거죠. 이거 남자들한테 맡기면 대부분 상품이나 교육으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사실은 여기 김소영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네 개의 나라 자메이카예요. 근데 하수구의 여왕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이들이에요. 여기 자메이카는 원래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은 소도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식민지 국가에 소도미법을 다 뿌려요. 즉 동성애자들을 잡아서 족치는 거예요. 남반부는 원래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성다양성 문화들이 되게 그나마 풍성했던 곳인데 여기가 식민지화되면서 서구적인 것들이 강제가 됐죠. 그래서 자메이카의 게이들은 집에서 내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도시의 수도에 있는 하수구에 살아요. 근데 원래 퀴어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자기는 존엄성이 있는 거야. 우리는 하수구의 여왕들이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붙인 별명 막 끼부리고 앉는 거 보세요. 근데 여기가 해수면 자메이카도 해수면 상승이 되고 있고 사이클론이 많이 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는데 물을 들이닥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단적인 상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미국 내에 이 젠더 정의, 그 기후 정의는 키어 정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 단적인 장면을 들고 와서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취약층한테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한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홈리스 청소년의 24%, 미국 같은 경우는 40%. 저도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홈리스 그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쉘터나 학교가 많을 정도로 거리에 그 홈리스들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집 나온 그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데 이들 같은 경우가 기이기가 심각한 집이 없잖아요.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싸구려지만 저는 에어컨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폭염이 쏟았을 때 죽은 사람들의 80%는 다 홈리스였어요. 취약층이죠. 홍수 오면 어떻게 떠나려고. 근데 단적인 예를 보건의 예를 들고 허리케인 터졌을 때 트랜스젠더들은 의료, 보건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무시당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게이들 같은 경우는 집단 구타를 당하거나 너희들이 이 병의 원인이다라고 지탄을 받으면서 되게 힘들어했죠. 근데 멀리 갈 것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태원을 놓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엔데믹이 된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건 위기가 터졌을 때 취약층 먼저 공격당하는 게 그게 인류의 종충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늘 이렇기 때문에 키오 같은 경우도 특히 지금 하나 예만 드릴게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져가지고 그나마 레즈비언들이나 게이들은 그냥 가서는 모르니까 국경을 넘어가는데 트랜스젠더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를 돌아다니면 러시아군이한테 붙잡혀서 해코지 당할까 봐. 근데 거기는 또 나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 중에. 얘네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배고파도 집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만 돕기 위한 그런 저기도 있을 정도로 전쟁이 터지거나 뭐가 터지면 취약체들은 있죠. 그 중에서도 키어들이 이렇다는 거여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되게 급진적이에요. 이 기후 키워 운동가들은 예를 들면 그 퍼레이드 있잖아요. 게이레지던 퍼레이드 하는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거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니들 지금 누가 후원한지 알아? 화석연료 기업한테 이따위 돈을 쳐받아서 자랑스럽다고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바빠진 거야? 무슨 막 하는 거야. 되게 정말 멋있다 생각이 드는데 다음 장 볼게요. 다코타 투쟁입니다. 미국의 기후 정의 운동에 시발점을 제공했던 게 다코타 투쟁인데 2016년에 미국은 지도를 송유관 맵을 제가 첨부를 할까 했다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천연가스, 석유 그 망들이 텍사스나 이런 데부터 막 많거든요. 근데 그 망들을 다 뜯어내서 보면 원주민 지역, 흑인 지역, 못 사는 지역으로 송유관이 다 있어요. 근데 다코타 쪽에 여기는 원주민들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게 다코타인데 여기를 가장 큰 송유관이 하나 지나간 거예요. 근데 송유관이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천연가스든 석유든 질질 흘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를 기반으로 사는데 당연히 흘러내리는 원유가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물 이런 데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투쟁을 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까지 남았었던 게 여성들하고 퀴어예요. 여기는 두 개의 정신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성소수자, 퀴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투스피릿 존재라고 부르는데 투스피릿 존재잖아요. 왜 그러냐면 16세기 스페인이 쳐들어왔을 때 남자인데 여자 옷 입고 막 돌아다녀서 사냥개를 풀어서 막 도륙하고 막 죽이고 그랬어요. 신의 뜻에 거슬린다. 근데 성 다양성의 문화가 너무 북아프리카 같은 거. 여기는 심지어는 자기가 소년일 때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치마를 그냥 딱 선택을 하면 마법사분이 막 박수 쳐. 너 그렇게 살아? 혹은 막 여자 적인데 내가 화살을 들고 너 그렇게 살아?
되게 독특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남반부의 풍요로웠던 성 다양성 문화진이고 스페인 사람들이 버다치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학살을 막 했었는데 버다치는 스페인어로 그 동성애자들 중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버다치로 막 부르다가 20세기 이제 중반 넘어와서 너희들은 우리 문화를 말살시켰다. 우리는 너희들이 규정하는 LGBT 노 아니야. 큐어 아니야. 우린 두 개의 정신을 가진 존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함부로 서구적 개념으로 재단하지만 투스프릿인데 이 친구들이 송유관을 보면서 송유관 투쟁에 나섰던 건 뭐냐면 예전에 식민지가 와서 이 저기 안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투스프릿 존재들을 학살했고 도륙했고 그 억압했던 이 문화 그리고 심지어 그 어쨌든 영토를 장악을 하고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송유관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보여주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서 우리가 여기에 나서는 이유는 원주민의 자기네 어떤 정신뿐만 아니라 이 원주민의 고유한 삶 자체들까지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옵니다. 퀴어 생태주의, 퀴어 생태학 이래서 연결, 교차성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후정이라든지 생태학이라든지 이걸 가장 깊게 이해하고 하는 게 혹시 퀴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늘 교차성 속에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맹화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뒤져보고 있긴 하나 그렇게 많이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영감을 줬던 게 다코타 투쟁에 있어서 이 캠프였었죠. 왜 이들이 전면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웠었나.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게 다코타 투쟁의 가장 상징적인 사진 중에 하나예요. 군대 보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송유관 투쟁은 지금도 헬기 조 바이든이든 뭐든 트럼프든 뭐든 헬기 보내가지고 막 원주민들 추추려고 하고 그 송유관이 결국 화석연료를 운반하는 거잖아요. 이 원주민들은 지금도 싸우고 근데 이 2016년에 이 싸움에 캐나다의 그 유명한 저 기후 이론가의 나오미 클라인 이 캠프에 와서 배웠어요. 심지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AOC 다 결합했어요. 미국에 있는 좌파들 와서 다 결합하고 생태주의자 다 와서 밤에 그 캠프에서 모닥불 펴놓고 계속 토론을 벌인 거예요. 뭐지? 근데 거기 결정적으로 영감을 부여를 했죠. 자본주의가 식민지를 착취를 하면서 기후위기가 발생을 했고 내부적으로 봐서는 그 경로를 따라서 미국에 있는 원주민 지역을 여전히 식민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환경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 밑에 화석연료가 지나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후정의에 대한 영감을 많이 줬죠. 그래서 나오미 클라인이 그 이후에 한국에도 여러 그 책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게 밑바탕 생태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향 자체가 여기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AOC부터 해서 아까 선라이즈 모먼트 초반에 얘기했던 단체들도 많이 결합을 했고 그린 이들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몇 시에요? 지금 8시 10분. 벌써 지났죠? 다음 거. 네, 자, 하나만 저 이야기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이게 매참 제가 욕심을 많이 많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죠. 하나만 한국은 기후 악당이 아니라 그냥 제국주의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 천연가스만 준비를 할게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천연가스가 아니라 더러운 에너지인데 자본주의는 지금도 채굴을 통해서 뭐 히토리를 비롯해서 리튬이든 뭐든 막 채굴을 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생에너지처럼 취급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번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잠깐 칩거를 했다가 나와서 맨 처음 했던 행보가 SK 추태원 대표를 만나는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났었어. 아니 무슨 기후 정의를 뭐 어쩌고 기후 대선을 만들자고 해놓고 추태원을 만나? 작년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갔어? 문재인 이게 모잠비크 대통령. 이 배가 무슨 배냐면 액화 천연가스 모잠비크에 있는 액화 천연가스를 실러가는 배. 그거를 이제 첫 수주를 하러 떠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자르는 거예요. 현재 가스공 저기 삼성중공 대우건설 다 가서 지금 그 가스전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가스전의 지분 10%를 갖고 있죠. 제가 왜 드럽다다 보면 다음 장 볼게요. 모잠비크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17%, 시골 쪽으로 가면 7%가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쟁이에요. 천연가스로. 왜 전쟁이냐면 모잠비크 대통령은 이들은 테러리스트야. 이슬람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용병들까지 사들여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이 누구냐면 가스전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들은 토지가 뺏긴 거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 밑에 가스전 있다고 내쫓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싸우겠지. 싸움이 거기에 이제 이슬람까지 더 결합이 돼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거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그 한편으로는 유럽 토탈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가장 많이 갔어요. 가서 천연가스를 실어와요. 근데 천연가스는 추출, 운반하면서 발생시키는 메탄량까지 다 합치면 석유의 80%의 탄소를 배출해요. 절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초반에도 저 유럽의 천연가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기후활동가부터 시작해서 그 버스역 가보면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어요. 천연가스는 더러운 에너지야, 더러운 에너지. 그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탄소 중립 아까 100번 얘기를 해도 이 천연가스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작태만 보더라도 답이 없는 거죠. 더러운 에너지 하나 하면 돼요. 제가 SK 욕을 해서 이거 마지막 보여드리려고. SK ENS가 1조 5천억 정도를 호주에 투자를 했는데 호주 기후 환경 운동가들이 한국에 서한을 보냈어요. 제발 개발 좀 하지 말고. 정말 너희 SK 더러운 악당이다. SK는 물론 더 시간이 있었으면 뒤에 가면 SK 작태가 얼마만큼 더러운지 이들은 ESG 뭐 이런 인터넷 여기서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다 파괴된 인도네시아 가서 파묘나무 막 심고 이거 하면서 자기네들은 깨끗한 거라고 광고 막 때려붓고 있거든요. 지금 이 추출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20년간 빼면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하나에 배출하고 있는 오십가스에 이제 맞먹는 거죠. 근데 SK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공사 어디 지금 다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래가지고 도대체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에 막을 수 있을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좀 넘겨볼게요.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진짜 없네요. 이게 다 한국이 저지르고 있는 쭉쭉쭉. 네네네. 아쉽네. 못다한 이야기는 듣고 싶으면 나중에 따로 또 소개를 초청을 해주시면 여기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제가 남쪽을 보자고 얘기를 했던 거. 이 사진은 작년에 터키 블라인데 산불 끌어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소년 사진인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 멜랑콜리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의 그 마지막 혜성이 닥쳐가지고 그 터지는 장면처럼 되게 불길한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었는데 제가 남쪽을 자꾸 보자고 얘기하는 책임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나름 잘 살죠.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산불도 났지만 그건 그냥 전조 같고 빨리 감축을 해야 되는 게 첫 책임의 문제예요. 취약층들, 취약한 나라들, 우리 전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남반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기후적인 문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면 빨리 감축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게 1차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니 그렇게 손만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기후적인 펀드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돈을 계속 모아요. 그리고 그게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교육에 투자를 해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어마무시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돈 막 가지고 운영을 하든 뭐 하든 저 1세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가 두 가지로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휘슨 치칠이나 뭐나 막 이런 것들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린 자본주의, 녹색 시민주의 이게 이제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 뭔가를 추출을 하고 착취를 해가지고는 자본주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모색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남반부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왜 우리는 탈성장과 생태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큰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자본주의적인 특히 식민화 과정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지는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탈성장 생태사회주의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거든요.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번역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성장주의 일단 스톱하고 다른 체제로 전환해보죠. 생태사회주의 일단 에너지부터 공동화 사회적으로 에너지든 이번 저 한 번만 그 마지막 네네 이게 네 아니 말씀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놓은 거는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칠레예요. 2년 전이죠. 엄청나게 길거리에서 싸웠고 많은 사람이 다쳤고 단지 지하철 몇백 원 돈 때문에 거의 혁명에 가깝게 싸웠죠. 그래서 우파 정부가 양보를 해서 재원의회가 꾸려졌어요. 재원의회가 꾸려졌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환경, 기후 뭐 이런 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35살에 가브리엘 브리치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내각을 꾸렸는데 14명의 24명이 장관이에요. 근데 14명이 여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태학 헌법을 새로 꾸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연권 공약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탈탄소 사회로 가야 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 되게 가슴이 좀 뜨거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젠더 평등이든 뭐든 우리가 다르게 지향해야 되는 어떤 사회가 아닐까? 가브리엘 보리치는 대선 캠프를 꾸렸는데 역사상 과학자들을 가장 많이 캠프에 집어넣었어요. 이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기후위기나 앞으로 다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작전을 짰죠. 짜서 내각에 다 광류로 이제 임명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칠레가 가진 잠재력이 무한한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모범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칠레를 말씀드렸냐면
아까 에너지 공동화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딱 되자마자 가브리엘 부치가 한 게 저소득 계층한테 가는 에너지를 무상으로 하겠다. 지금 중간에 좀 빠져가지고 무섭거려서 아쉽기도 하는데 이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공공재잖아요. 그냥 그거는 자연이 주는 거잖아요. 바람이 돈으로 환산될 수 없잖아요. 풍력이 햇빛이 돈으로 환산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제주도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남해안, 바닷가를 쭉 점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투자하고 있어요. 풍력 때문에. 태양광은 어떻게 됐어요? 태양광 까는 게 맞아. 근데 농민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제가 여행길에 봤는데 팻말들이 다 찢어져서 태양광 반대라고 농민들이 그걸 막 써서 자기들이 쓴 거야. 막 바람이 부대끼는 거가 전국에 다 걸쳐 있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아까 첫머리에서 보다시피 태양광 깔아야 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민주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배제된 채 태양광 업체들한테 지원금을 다 줘서 지금 지역에 난리가 아니게 난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중간에 물적에 빠지니까 어쨌든 뭐 부족한 하면 어쨌든 정리를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한해종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또 마침 영화 감독이신 이소민 감독이셔가지고 좀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고 오늘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활동 사진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 감독은 활동가 국제 영화제에서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승일 감독님 영화는 또 뭐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도 되기도 했고 또 감독님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좀 다양한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교차성을 가진 또 이제 우리 감독님이시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그 간단하게 굉장히 오래 강의를 하셔서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한 2개 정도 좀 질문을 주시면 답실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기회에 강의를 청해 듣는 그런 그 기회를 마련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예.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냥 간단한 네. 좀 이렇게 아쉽긴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욕심을 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중간에 좀 누락된 거가 더 재밌는 게 좀 있었는데 아쉽긴 합니다. 간단한 뭐 없을까요? 저는 아니 이게 깊이 그 어떤 생각을 하는 표정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질문이 없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질문이 어떡하지? 그런 아니 근데 막 망했다 이런 거 맞긴 한데 근데 뭔가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막 이건 뭔가요 같은 거 질문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아닌데 제가 책을 읽고 왔어야 했는데 아직 안 읽어서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논의의 여지가 없이 너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정말 홍사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는 두 분의 의견이 같으셨을 더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핑퐁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얘기만 오늘 강의만 들어서.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경험치가 달라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은데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같이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3달 전에 저 약간 우울증이 와서 그거를 기후 우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연구도 있어요. 기후 우울증에 대한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절망이 너무 와서 자료들을 들여다볼수록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글을 예전에 하나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아마도 쭉 전체적으로 얘기했어야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멸망은 없어요. 멸망할 거라고 하는 기후 코인을 노린 사람들이 많죠. 근데 뭐 왜냐하면 역성장 이런 얘기도 아마 후반에 했었을 것 같은데 2030년 지나고 나면 역성장이 발생을 해요. 탈성장을 빨리 해야 되는 거가 역성장을 할 때쯤은 한 해당 GDP가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역성장을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역성장 때문에 제한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늦어버린 상태에서 제한들을 하게 될 거고 그래도 어쨌든 인류는 계속 살아나갈 건데 이제 아쉬운 건 그 정도로 제한을 하기 전에 취약층들은 되게 많은 더 고통들을 당할 것 같아서 그러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저는 책에서 그런 얘기는 쓰긴 했어요. 화염병을 소리가 왜 체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체제를 바꿔서 이렇게 탄소 위주로 흘러가는 탈탄소 사회로 지향을 하려면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여전히 성장주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싸워서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대중들과 함께 계속 설득을 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언제는 절망이 없었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 여담인데 92년도에 백교환 선생 선거운동원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1% 받았어요. 1% 받고 너무 절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웬만한 사람들 그냥 딱 1%에서 10%면 너무 힘이 세구나.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조직을 했던 사람들이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구의 3.5%만 운동을 하면 길거리 나오면 모든 사회 운동은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설득하고 저도 이제 활동가들 앞에서 갈 때는 그런 조직 위주로 그런 얘기를 같이 제안도 하고 이러는데 야 우리 딱 3.5%만 한번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면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1%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관성화됐긴 하는데 절망하는 거가 딱히 뭐 네, 네. 저희 이제 멘탈 시간 다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네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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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여러분들